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때 미국과 이란 사이에서 언제든 폭발할 듯 대기하던 긴장 파도가 이제는 뜻밖에도 고요한 상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안보 경보 단계가 공식적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워싱턴이 카타르에 두고 있는 전략 거점 알 우데이드 공군 기지에서 이륙했던 항공기들도 차례로 복귀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이 다시 안정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상황이 정말 잔잔해진 것일까요? 아니면 폭풍전의 정적일까요? 전쟁이라는 것,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이민 그 부당한 전쟁이 보여주듯 가장 조용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때가 많습니다. 외교가 정보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오만을 포함한 걸프 지역 여러 나라와 동맹국들이 백악관에 직접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워싱턴이 무모하게 테헤란을 공격하면 지역 전체가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메시지는 너무 분명했고 충분히 강력해서 미국이 일단은 한 발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적어도 카메라 앞에서는 말입니다. 그보다 불과 24시간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란에서의 처형을 목격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여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는 테헤란이 공개 처형을 중단하고 있다고 했고 사실이라면 긍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지는 우리가 지켜보고 있으며 너희가 멈추면 우리도 멈출 수 있다는 신호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질문은 남습니다. 정말로 이 분홍빛 그림을 믿을 사람이 있을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놓고도 온갖 수사로 현실을 포장하듯 전쟁 주변에는 늘 좋게 말하기 전문가들이 들끓습니다. 강경 노선을 내세워 온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고 병력을 거두고 긴장을 낮추자고 말하는 이유가 이란이 처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면 그 장면은 지나치게 단정합니다. 게다가 걸프 전역에서 군사적 움직임은 여전히 은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온이라는 말이 조용히 준비 중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더 주목할 대목은 최근의 한 정치 분석이 워싱턴의 군사 계획에는 어떤 완화도 없다고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안심시키는 정보들은 미디어용 외피에 불과하고 그 뒤에서 전쟁의 바퀴는 계속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전쟁의 바퀴라는 것은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이 그렇듯 누군가는 끝까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가 워싱턴과 테헤란의 움직임을 쫓는 동안 정보 분석가들이 던지는 섬뜩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 모든 판에서 러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포린 폴리시는 대중매체의 맹점을 찌르는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현지 정보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군사 동향을 바탕으로 한 안보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모스크바는 TV 화면처럼 밖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침묵을 유지한 채 미국과 이란의 모든 수를 가까이서 관찰하면서 시리아에서 영향력을 다지고 중국과의 은밀한 협력을 이어가며 중동에서 생기는 권력의 빈틈을 언제든 활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퇴장이 아니라 계산서의 밑줄일 때가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사실을 가장 잔혹하게 배웠습니다. 관측자들이 미국과 이란의 대결이 피할 수 없는 충돌로 치달을 것이라 보던 순간 연속된 신호들이 판세가 다른 방향으로 꺾이고 있음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영공을 재개방한 것, 이는 전시 경계 상태를 거두어들이는 상징적 동작입니다. 동시에 미군 부대들이 걸프의 전략 거점으로 다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단은 급브레이크가 걸린 듯 보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지역 안보 경보가 내려갔고 한때 대피했던 위치들도 재정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MBC 뉴스가 공개한 한 장면입니다. 긴장이 최고조였던 때 미국 국방장관이 중국 국방장관 옆에서 함께 운동하며 여유를 보였다는 내용입니다. 사태가 심각한데도 웃으며 땀을 흘리는 장면은 세상이 정말로 위기일수록 겉모습 관리가 먼저라는 잔인한 농담처럼 들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누군가는 전선을 늘리면서도 카메라 앞에서는 평정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고위 장성들과의 회의에서 직설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번에는 정권을 완전히 끝내는 공격을 원한다. 이란 체제를 완전히 종결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이는 12날 동안 이어졌던 이전의 충돌 국면에서 트럼프가 정권 교체를 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했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이제 그는 억제나 경고가 아니라 테헤란의 권력 시스템 자체를 지우는 결정타를 요구한 셈입니다. 그러나 미군 지휘부는 즉각 전략적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현재 워싱턴은 걸프 지역에 그 정도 규모의 작전을 수행할 충분한 전력을 배치해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방식은 이란의 미사일 체계, 군, 기지, 지휘, 중추를 광범위하게 파괴해야 하고 더 심각하게는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제거하는 시나리오까지 수반됩니다. 그런 작전은 전면전이며 중동 전체에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을 일으키고 미국의 지역 동맹망까지 연쇄적으로 흔들 수 있습니다. 전쟁은 늘 딱 한 번만이라고 말하지만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이 증명했듯 딱 한 번은 대개 시작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든 것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의 연설문 작성자였던 원로정치 칼럼니스트 마크 티센의 경고입니다.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의 실수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바마 시절 미국은 시리아의 바샤르 아라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하면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구타에서의 공격 이후 워싱턴은 정권 전복을 위한 직접 공습 대신 러시아를 통한 외교 해법을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라사드는 화학무기 제거를 약속했지만 정권은 유지되었고 이후에도 화학무기 사용 의혹이 이어졌음에도 미국의 강력한 군사 대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는 중동에서 미국의 신뢰를 깎아먹은 외교 실패로 널리 비판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그 반쪽짜리 결단에 덫에 걸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반쪽짜리는 종종 상대를 약하게 만드는 대신 더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두고도 반쪽짜리 경고와 반쪽짜리 제재가 얼마나 오래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세상은 이미 보았습니다. 트럼프에게 중투 반단한 공격은 이란을 약화시키기는커녕 더 과감하고 더 위험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두 선택지로 몰립니다. 더 깊게 때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거나 물러서 외교로 돌아가거나 트럼프가 실패 시나리오로 보는 것이 바로 후자입니다. 정보기관과 군사평론가들은 트럼프의 최신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테헤란의 체제를 끝낼 만큼의 공격을 요구해 놓고도 지금은 공격 계획을 일시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 이유는 전략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둘 뿐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강하게 치거나 아예 치지 않거나 절반의 타격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미국의 적대 세력에게 워싱턴의 레드라인을 우습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약한 한 방은 미국이 더 멀리 갈 용기가 없다는 신호가 되어 백악관의 전략적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그 시나리오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잠시 물러선 듯 보이지만 의도를 버린 적은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마크 티센은 트럼프가 첫 임기 때 자주 쓰던 방식, 한 걸음 물러서 더 정밀하고 파괴적인 선택, 타격을 준비하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분명한 예로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고 미국인을 사망하게 한 뒤 트럼프가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한 사건이 거론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정유시설 공격에는 즉각 보복하지 않았지만 레드라인이 넘어가면 그는 가차없이 행동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맥락은 2017년의 사례도 떠올리게 합니다. 트럼프는 시리아 공습을 명령했지만 바샤르 아라사드를 무너뜨리지는 못했고 미국이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해왔고 두 번째 임기 초에도 차가운 경고를 남겼습니다. 이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라 아니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란의 핵시설은 비밀 타격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의 메시지는 더 이상 모호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레드라인을 그어놓고 남이 넘어도 가만히 있는 유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시간을 고르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치는 것을 즐깁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부당한 전쟁도 많은 예측을 비웃듯 예상 밖의 시점과 방식으로 인명과 일상을 찢어 놓았습니다. 걸프 지역의 전쟁은 끝난 적이 없습니다. 언론이 잠깐의 안정이라는 환상을 만들려 해도 전쟁은 늘 다음 장면을 준비합니다. 최근의 한 전략 분석은 미군이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현장 신호들이 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가장 분명한 신호로 독일의 루프트한자가 이란 영공을 다음 달 열흘까지 전면 회피하라는 중대한 권고를 내렸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지금은 아직 1월 중순인데도 말입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공지가 아니라 언제든 충돌이 터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 전략적 예방 조치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도 다른 항공사들에게 유사한 권고를 내리며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위협을 던져놓고 뒤로 빠지는 유형이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카셈 솔레이마니 제거 같은 전례는 테헤란에 여전히 경보음처럼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종종 지도자의 자존심과 결합할 때 가장 위험해지고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이 그 교과서를 매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란도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례적인 외교 동작이 나타났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그치가 폭스 뉴스에 출연한 것입니다. 트럼프 진영과 가까운 성향으로 알려진 채널에 직접 등장한 것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정치 신호로 해석됩니다. 테헤란은 늦기 전에 협상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셈입니다. 인터뷰에서 아라그치는 이란이 시위대를 살해했다는 모든 아롭을 부인했습니다. 살인은 정부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월화에서 꾸민 파괴 공작이라는 주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는 처형은 없었고 이란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테헤란의 강경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에게서 이런 진정 메시지가 나온 것은 이례적입니다. 더 주목되는 점은 아라그치가 인터뷰 내내 유창한 영어를 사용했다는 대목입니다. 이는 워싱턴에 직접 메시지를 꽂아 넣겠다는 의지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전쟁은 총과 미사일만이 아니라 언어와 화면으로도 치러집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보여준 선전전이 그랬듯 마른 피를 덜 흘리는 대신 진실을 더 많이 흘리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시위는 진압되어 거의 사라졌고 이란 당국은 국내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국의 공격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유화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워싱턴이 전투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테헤란이 전술적으로 물러나 대화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남은 변수는 트럼프가 더 많은 신호를 기다릴지 아니면 먼저 칼을 뽑을지입니다. 아라그치는 트럼프의 시위 관련 발언이 이란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도 테헤란은 전쟁도 협상도 모두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폭력 사태의 책임을 테러 집단에 돌리고 그들이 치안과 시위대를 동시에 공격했다고 주장했으며 계속해서 모사들을 지목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현재의 힘의 균형에서 이란이 이전보다 분명히 약해졌다는 평가입니다. 12날 대치 국면이나 솔레이마니 제거 직후의 시기보다 약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란이 더 강했을 때에는 대응이 아인 아라사드 기지에 대한 상징적 타격 정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지금은 테헤란이 워싱턴을 향해 어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긴장이 끝났다는 서사를 믿지 않습니다. 양측 모두 더 큰 시나리오가 할프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인식을 지지하는 현장 신호들도 있습니다. USS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홍해로 진입했습니다. 그 배가 앞으로 걸프에 남든 이동하든 이 움직임 자체가 전략적 가치를 갖습니다. 미국의 개입 능력은 여전히 대기 상태라는 억제 메시지입니다. 이란 내부 전선에서도 시위는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워싱턴이 시위대 보호 명분으로 신속 개입할 수 있다는 가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명분이 희미해졌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내전 우려가 커지면서 시위 빈도가 크게 줄었음을 시사합니다.
테헤란은 더 강경한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란 혁명 수비대가 동원되면서 대치는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아니라 무장력과의 대면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격 활동과 정보 침투 의혹이 계속 제기되며 긴장감은 꺼지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전쟁은 불꽃보다 잔불이 오래갑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이 그 사실을 너무 오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중동 안보 내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최근의 폭력 물결에서 바시지로 불리는 준군사 조직 구성원 최소 300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일반적인 시위가 아니라 조직화된 충돌이라는 해석을 낳습니다. 이 과정에서 당국의 진압 방식도 변했습니다. 최루가스나 통상적 제압이 아니라 실탄이 장전되었고 충돌은 국가 내부의 소규모 반란 진압 작전처럼 바뀌었습니다. 시위가 줄어든 것은 시민들이 이상을 버려서가 아니라 무장 충돌에서 표적이 될 위험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이 와중에 레자 팔라비 이란 마지막 국왕의 아들 발언이 판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 체제가 붕괴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으면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즉시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은 반정부 진영 내부에 깊은 균열을 낳았습니다. 많은 이란 시민이 여전히 친이스라엘 노선에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관측자들은 원로 언론인 모하메드 하산인 헤이칼의 언급을 인용하며 마지막 국왕이 이스라엘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였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그 기억은 많은 계층에게 정권 교체를 하더라도 친이스라엘 정부를 원하느냐라는 민감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대치의 벼랑 끝에 선 가운데 다시 핵심 질문이 돌아옵니다. 러시아는 어디에 있는가? 모스크바의 침묵은 많은 전문가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을 곧 버림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러시아는 이란을 돕되 공개적으로 돕지 않습니다. 모스크바의 전략은 간접적이고 은밀하며 비대결적입니다. 서방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면서도 지역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입니다. 중동의 게임은 가장 위험한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내부가 상처 입은 이란, 개입을 준비하는 외부 세력, 그리고 겉으로는 밖에 서 있는 듯하지만 손을 거두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겪는 부당한 전쟁처럼 누가 밖에 있다고 말하는 순간에도 판 위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석가들은 더 큰 질문을 던집니다. 왜 러시아는 미국이나 이란과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가? 왜 모스크바는 테헤란을 위해 와싱턴과 정면 대결하지 않는가? 두 나라는 20회짜리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크렘린의 조심스러움은 어떤 암묵적 거래라기보다 러시아 자신의 핵심 이익을 건드릴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모스크바의 최우선은 우크라이나 전장, 흑해, 북극, 중국과의 관계, 제재, 회피, 통로 등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란을 위해 워싱턴과 정면 충돌하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 그 핵심 이익들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푸틴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부당한 전쟁에 이미 모든 것을 걸어놓았고 다른 전면에서 추가로 맞붙을 여유가 없다는 계산입니다. 그래서 이란의 시위와 유혈 진압 속에서도 푸틴은 계산된 침묵을 택합니다. 러시아의 반응은 원칙적 발언과 불개입 원칙의 재확인 정도로 제한되고 구체적 지원 약속은 최대한 피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을 직접 겨냥한 강한 비난도 절제합니다. 한 발을 잘못 디디면 더 중요한 전선에서 더 큰 비용을 치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관측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사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여러 보고가 미국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작전으로 묘사한 상황에서도 모스크바의 공식 반응은 워싱턴과의 직접 대결로 치닫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체로 침묵하거나 국제 무대에서 일반적인 비난을 던지는 정도였습니다. 이는 푸틴이 지금 시점에서는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 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나토, 유럽 압박 같은 우선 과제에 자원을 집중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침공이 끝도 없이 사람들을 소모시키는 만큼
푸틴에게는 불필요한 확전이 가장 비싼 사치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러시아의 대이란 관계는 공개 충돌이 아니라 간접 지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예로 테헤란이 국내 억압과 인터넷 차단 국면에서 스타링크 서비스를 교란하는 기술을 사용했다는 정황이 거론됩니다. 이는 다른 분쟁에서 러시아군이 사용해온 전자전 체계와 유사하다는 관측을 낳았습니다. 스타링크는 검열 회피와 외부로의 정보 전송에 활용되어 왔기에 이를 차단하는 것은 곧 정보 전쟁의 고도화를 의미합니다. 핵심은 모스크바가 이란 위기에서 자신의 역할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영향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푸틴은 외교를 유지하되 테헤란이 안팎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강한 군사 개입은 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란 장비 같은 기술적 지원은 왼손으로 돕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워싱턴과의 공개 대결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테헤란에 유용한 능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전쟁은 이제 지상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주와 통신망으로 번졌습니다. 한때 검열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스타링크가 이란에서 지상 교란으로 차단되고 있다는 소식은 서방에 충격을 줬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스타링크 교란을 시도했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과 달리 이란에서는 양상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24는 테헤란이 러시아 장비를 그대로 쓰기보다는 러시아식 체계를 기반으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거친 내부 기술을 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란의 통제 방식은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IP 등 식별 정보를 통해 스타링크 사용자 활동을 추적하는 것. 다른 하나는 그 후 실제 현장에서 접근 지점을 무력화하고 체포로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위성 신호 자체를 교란해 이란 내 스타링크 커버리지의 80%가 끊겼다는 주장입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직접 협의해 이란의 인터넷 접근을 복구하겠다고 말했고, 이는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전략 문제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후 머스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 개입해 교란 수준을 70%까지 낮췄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나 요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정보는 전쟁의 혈관이며 혈관을 조이면 거리에 숨이 막힙니다. 러시아의 부당한 전쟁이 보여주듯 총성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도 삶은 무너집니다. 이 모든 정황은 러시아가 이란을 돕되 공개 충돌을 피하는 선에서 움직이고 있음을 더 강하게 시사합니다. 병력이나 공격 무기를 보내기보다 정보 통제와 전자전 능력 같은 정권 생존의 실질적인 도구를 은밀히 뒷받침하는 방식입니다. 스타링크가 무력화되고 시위가 진압되고 미국은 걸프 인근의 전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세계는 깨닫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을 뿐입니다. 트럼프는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을 쉽게 넘기는 사람이 아니고 테헤란도 그 사실을 압니다. 양쪽 모두 다음 라운드가 남아있음을 아는 순간 지금의 평온은 다가오는 폭풍의 가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의 가면은 늘 안정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타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그 가면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여기서 잠시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의견을 늘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